네, 국민의힘 새 지도부가 선출되는 전당대회 진행되고 있습니다. 투표 결과가 곧 공개될 예정인데요. 네, 이종근, 김성환 시사평론가 두 분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정권 교체 후에 처음 열리는 국민의힘 전당대회인데 앞서 두 분께서도 보셨겠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해서 축사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이게 7년 만에 전당대회에 대통령이 참석한 건데 이 의미도 좀 궁금하고 두 분께서 축사 어떻게 들으셨는지도 궁금한데 네, 먼저 이종근 시사평론가님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네, 7년 만에 참석이 의미가 또 새롭겠지만 그러나 사실 7년 동안 대통령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전당대회가 있었지만 대통령을 배출하지 못한 정당이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어떤 전대에서 대통령이 참석 안 한 것도 있고 또 코로나19 때문에 비대면으로 치러진 적도 있고 해서 이래저래 여러 가지 이유로 대통령이 직접 참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7년 만에 했고요. 또 2016년도와 다른 점이 있죠. 2016년도는 현장에서 대의원들의 투표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장의 분위기가 굉장히 중요했어요. 당시에 어떤 현장에서의 연설들, 각 후보들의 연설로 또는 그런 세대결, 그러니까 지지자들이 얼만큼 그 안에서 지지세를 보여주느냐 이런 것들이 당일날의 대의원들을 좌우하기 때문에 상당히 열기가 뜨거울 수밖에 없었고요. 그래서 또 대통령이 참석할 때마다 사실은 특정 후보를 또 지원하러 왔느냐, 예를 들어 2016년도에 이정현 후보를 지원하기 위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참석했느냐 이런 논란이 계속 이어졌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현장 투표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또 어저께 이미 다 투표가 완료됐기 때문에 대통령이 참석 자체를 두고 개입의 어떤 여지는 없어 보이고요. 그리고 오늘 축사 역시 예상대로가 아니었을까 싶어요. 여러 가지 어떤 의미들, 즉 현재 어떤 국정 운영에 대해서 좀 설명을 했습니다. 3대 개혁도 굉장히 중요하고 지금의 이 국정이 어떤 방향으로 이제 나갈 것인가, 그 기득권의 어떤 그런 그 저항을 우리가 깨뜨려야 되고 이런 걸 깨뜨리기 위해서는 보다 더 여당이 지금 더 안정적인 어떤 뒷받침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그 안에 좀 녹아 있었다고 봅니다. 김성환 평론가님은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지난해 이제 6월 지방선거 끝나고 난 다음에요. 지금 집권 여당의 주인공은 윤석열 대통령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을 위해서 결국은 이준석 전 대표를 쫓아내는 과정들이 있었고,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 우여곡절을 겪은 끝에 비대위력을 구성해서 그리고 전당대회가 치러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장장 9개월 동안 어찌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중심이 되는 이런 지도 체제를 만들기 위한 과정이었단 말이에요. 이것도 사실 정치사에서 초유의 일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 주인공이 빠진 전당대회가 어쩐지 모양이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 부분에 대한 책임의식을 느끼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오늘 인사말을 보니까 당내 갈등을 상당히 우려했던 측면이 있을 것 같아요. 승자도 패자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는 그동안의 윤심 논란이 너무 컸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 마음을 놓고 싸운 전당대회였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가 하면 그 반대편으로 얘기하면은 그만큼 상처도 컸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직접 나서서 앞으로는 이제 새 당대표가 어떻게 정치력을 발휘할지 모르겠지만 대통령이 그걸 좀 치유하려고 하는 노력을 했던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요. 세 번째로 이게 가장 사실은 저는 주목이 됐는데 부당한 세력과 싸우는 것 주저하지 말아야 된다. 그리고 기득권 저항에도 혁신의 길을 포기하면 안 된다.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독단적으로 국정 운영하고 있다고 하는 지적도 있거든요. 또 반대편에서 바라볼 때는 국민의힘 당원들은 윤 대통령을 적극적으로 지지해야 하는 입장이기도 할 겁니다. 근데 윤 대통령 지지율은 상당히 낮은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당원들의 지지 없이는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서 당원들의 적극적 지지를 좀 유인하고 당부하는 이런 말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과정들을 다 합쳐서 보면은 결국 윤석열 대통령이 다시 한번 국민의힘의 가장 중심에는 자신이 있다라는 것을 좀 과시하는 자리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보신 것처럼 국민의힘 전당대회 이번에 상당히 뜨거웠습니다. 국민의힘 당원 약 84만 명을 대상으로 나흘 동안 투표가 진행이 됐고 역대 최고 투표율이었죠. 이 55.1%라는 사상 최고 투표율을 기록했는데 이렇게 높은 투표율의 배경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 이번 선거가 왜 벌어졌는지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됐다. 그래서 이렇게 굉장히 높이 그런 높은 참여율을 보였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이번 선거
왜 치러졌는가 당원들이 아마 생각을 했을 거예요. 치러진 이유는 원래 정상적인 전대는 아니었죠. 정상적인 전대를 한다면 이번 올해 6월까지가 임기였어요. 전임 그 당대표예요. 그런데 이건 비상 대책 회의를 이 과도기로 해서 치러진 선거입니다. 그렇다면 왜 3개월이나 빨라졌는가? 바로 이준석 대표의 그간의 국정 운영의 뒷받침이 아닌 도리어 당대표, 그러니까 대통령에 대한 그런 반기를 들고 대척점에 선 상황 속에서 당원들 입장에서 봤을 때 이것이 과연 국정 첫 번째 해와 두 번째 해를 제대로 넘길 것인가 이런 상황 속에서 그런 것들이 어디에서 드러나냐면 그 전에 이준석 대표가 전당대회를 했을 때 30만 명 정도의 그러니까 당원들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당원들은 약 한 82만 명이라고 말씀하셨지만 거의 한 82만 수천 명 돼요. 이런 과정이라면 한 50만 명이 1년 수개월 만에 들어왔고 들어온 어떤 시기들 보면 첫 번째가 지방선거 끝난 다음이고 두 번째가 바로 이준석 대표가 가처분 소송을 하면서 이준석 대표가 나를 이렇게 계속 협박을 하고 내보내면 나를 지지했던 그런 그 2030 세대는 나갈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시점에서 당원들의 유입이 더 가속화됐단 말이죠. 그렇다면 이 당원들의 뜻은 무엇이었을까라고 반추해 보면 이준석 대표의 파동으로 말미암아 당이 흔들리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대거 유입된 결과가 아니겠느냐. 그리고 그들이 지금 적극적으로 지금 투표를 그러니까 모바일이란 건 ARS와 모바일일 때 모바일은 적극적인 어떤 그런 투표 행위고 ARS는 소극적인 투표 행위거든요. 수동적인 것과 능동적인 어떤 차이. 그러면 능동적으로 그때 유입된 사람들 50만 명의 상당수가 지금 참여를 했다고 한다면 그 이유 그러니까 전당대회가 치러지는 이유에 대한 공감대가 이들에게 확산된 게 아닌가 싶은 거죠. 예, 저희가 계속 영상으로도 뭐 선거인단도 지금 보여드리고 있고 뜨거웠던 투표 열기도 계속해서 보내드리고 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투표 열기. 투표율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아마 이번 전당대회 결과가 아마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조금 조심스럽긴 한데요. 정치는 상대적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국민의힘의 당원 구성 자체가 좀 다양화됐다. 이런 점을 꼽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럼 뭐 이준석 대표 지지층도 일부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굳이 얘기하자면 과거에는 영남권에 치중돼 있던 당원 구성이었다고 하면 지금 수도권에 있는 당원들도 그 못지않게 많은 상황이 됐다는 거고요. 그리고 과거에는 사실은 연령대가 높은 당원들이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고 하면 지금은 거의 그거에 비슷할 만큼 10대하고 40대까지 당원 비율이 높아졌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 이준석 대표를 뽑았을 때 전략적 선택을 했던 것처럼 여러 가지 지형점이나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당원들이 많아졌다. 이걸 첫 번째 요인으로 꼽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둘째 요인은 그만큼 전당대회에서 작용과 반작용이 되게 거세게 일어났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겠다, 또 국정 운영을 뒷받침하겠다고 하는 당원들도 적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그 당원층과 그리고 윤심이 너무 지나치게 작동하는 선거에 대한 반발심 이런 것도 일부분 작동했을 것 같은데요. 근데 그게 그냥 맞부딪히는 정도 수준이었다고 하면 이렇게 높은 투표율이 나오기가 쉽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가서 지금 뭐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나오는 것처럼 결국은 반윤에 대한 감정들도 적지 않은 당원들이 있기 때문에 원래 전통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해야 되겠다고 하는 당원들, 윤석열 정부가 성공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당원들도 더 적극적으로 조직표가 동원돼서 나올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양쪽으로 자극돼서 나오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투표율이 올라가는 현상을 보이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저는 그 힘이 어느 쪽이 더 거센가에 따라서 이번 전당대회 투표 결과가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근데 저는 조직표 동원이나 아니면은 이른바 윤석열 대통령을 좀 더 뒷받침해야 되겠다고 하는 당원들이 더 적극적으로 투표했을 가능성이 조금 더 높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김기현 후보한테 좀 유리한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렇게 최고 투표율이 어느 후보에게 유리할지 각 후보들이 본인에게 유리하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각기 다 다르겠죠. 지금 예. 김성환 평론가께서 잘 말씀하셨지만 아마도 천하람 후보라든지 혹은 안철수 후보는 이렇게 그 100% 아까 그 100% 당원들을 지금 이 방법으로 해서 하는 투표에서 가장 중요한 게 적극적인 어떤 투표 의지다. 그런데 개혁 쪽, 그럼 중도나 개혁 쪽이 훨씬 더 많을 것이다라고 해석을 할 겁니다. 하지만 그러나 최근 마지막 순간에 안철수 후보와 황교안 후보가 함께 마지막에 그 사퇴론을 펼쳤을 때 느낌이 어떤 느낌이냐면 만약에 지금 그 두 후보 중에 2위 후보라고 생각되는 후보가 있었을 경우는 아마도 그렇게 하진 않았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예. 위기의식이 좀 많이 노출된 어떤 부분이 아니었나 생각을 해보면 처음에는 양강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시작이 됐어요, 경선이. 그러다가 1강 1중 2약이 됐어요. 예. 제가 누구라고 얘기 안 해도 다 아실 것 같아요. 예. 그다음에 현재는 1강 3중이 됐어요. 이건 절대적으로 불리한 건 뭐냐면 양강 후보였다고 들었던 한 후보, 안철수 후보겠죠. 왜냐하면 양강에 들었다가 지금 1중으로 됐다가 지금 3중이 돼버렸거든요. 그럼 안철수 후보가 그러니까 양강 구도에서 그러니까 밑으로 내려간 조금 하락한 어떤 국면을 상당히 의미가 있다.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결선 투표를 처음으로 도입해서 흥행이 지금 굉장히 전 있다고 봐요. 결선 투표를 했기 때문에 만약 결선 투표제가 없었으면 그만큼 끝까지 바라볼 이유가 별로 없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결선 투표를 갈 건가 말 건가가 굉장히 좀 흥행에 어떤 도움이 됐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 2위 후보가 있었어야 됐다. 결선 투표로 가려면. 예. 왜냐하면 2위를 안정적으로 그 양강 구도에서의 2위가 있었어야 지금 양강으로 갈 수 있어. 결선이 갈 수 있어. 라고 생각하면서 사표 심리가 방지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가장 지금 선두한테 유리한 구도가 1강 3약, 1강 3중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 후보를 합쳐도 50%가 안 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연대를 해봤자 지금 결선 투표가 어렵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첫 번째. 그리고 1강이면 대세론으로 갈 수 있구나라는 대세론. 이런 것들이 합쳐지면 결선 투표로 가지 않을 확률이 더 높아진다는 얘기죠. 예. 일단 지금 높은 투표율에서 알 수 있듯이 흥행에는 지금 성공은 했는데 일단 그 내용상으로 국민 기대에 좀 부합하지 못했다 이런 좀 비판적인 시각도 있거든요. 뭐 민생 현안이라든지 정책 노선에 대한 어떤 심도 있는 토론은 좀 보기가 어려웠고 또 후보들 간의 비방 또 고발까지 이어지면서 좀 내용상으로는 좀 기대에 못 미쳤다 이런 평가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강요된 선거였죠. 윤석열을 찍을 거냐 아니냐. 그러니까 지금 여당 당대표를 뽑는데 대통령을 찍을 거냐 말 거냐를 결정하는 선거로 변질이 돼버렸잖아요. 애초부터 그렇게 출발을 했고 대통령의 어찌 보면 사실상 의지에 따라서 전당대회가 치러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멀쩡하게 있는 당대표를 밀어내고 치러지는 선거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내 이제 그게 제일 이슈의 중심에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이슈를 제기한다 하더라도 그런 이슈가 주목을 받을 수 없는 이런 기본적인 토대 위에서 치러진 선거였기 때문에 뭐 정책이나 이런 거를 내세울 그런 상황도 못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예. 그리고 그렇게 했다고 하면은 사실은 굉장히 쉽게 끝나야 될 선거였을 거예요. 근데 김기현 후보가 그만큼의 어떤 인물 경쟁력이나 이런 것들을 보여주지 못했다. 그러면서 막판으로 가면서 김기현 후보에 대한 표는 어느 정도 결집되는 현상들이 나타났는데 예. 천하람, 안철수, 황교안 세 명의 후보가 결국은 기댈 수 있는 방법은 네거티브나 이런 방법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황교안 후보가 갑자기 이제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하기 시작하면서 선거 판세가 이렇게 흔들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저는 직접적인 투표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것인가 뭐 이렇게 물어본다 그러면 크게 영향을 못 미쳤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은 하지만 예. 어찌 됐든 간에 다른 후보들은 그런 부분들에 기댈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대통령실 행정관이 또 선거 개입했다 이런 논란까지 나오고 나니까 이게 선거가 막판으로 가면 갈수록 정책이나 이런 게 실종되는 이상한 선거가 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예. 선거가 선거가 진행되는 내내 이제 그렇게 되다 보니까 결국은 최고위원 선거 투표하는 과정에서는 색깔론을 제기한다거나 뭐 제가 멀쩡하다고 표현하면 안 될 것 같긴 한데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 뭐 공산주의자 아니 어쩌니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기 시작했고 예. 그러면서 선거가 굉장히 좀 뭐랄까요? 깨끗하지 못한 선거의 느낌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당원들한테 갇힌 전당대회 선거가 될 수밖에 없었다. 국민들의 적극적 관심을 유도한다거나 예. 좀 축제의 장으로 가기에는 좀 미흡한 선거였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네, 입장이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어찌됐든 당 지지율을 한번 보죠. 만약에 지금 말씀하셨던 부분들, 앵커께서 예. 지적하셨던 부분들처럼 내용상으로 저도 흡족하지 못하고 또 적절하지 못했던 상황들이 있었다고는 하는데 만약 그런데 그것이 정말로 국민들에게 인식이 그런 인식이 확산됐다고 한다면 그야말로 그들만의 리그가 될 것이고 그들만의 리그가 됐다고 한다면 당 지지율은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구체적인 수치는 못 밝히겠지만 예. 그러나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한 달 동안에 여러 기관들 뭐 갤럽이라든지 리얼미터 또 여론조사 공정, NBS, 넥스트 리서치 이런 기관들의 당 지지율을 한번 추세를 보면 국민의힘 지지율은 완만한 상승세를 계속 보였고 역으로 뭐 민주당 지지율은 정체되거나 또 오차 범위 내에서 서로 그러니까 벗어날 정도로 당 지지율이 차이를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일정 정도 국민의힘이 뭐 그 이외에 잘한 건 없거든요. 그러면 전당대회 눈길이 갔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네. 당대표를 내친다라는 어떤 표현도 역대 어떠한 당대표, 집권 여당의 당대표도 대통령 그렇게 조롱하거나 비아냥거리지 않았습니다. 지금 목록을 한번 이준석 당대표가 당대표 시절이나 혹은 경선 또는 대선 과정에서 윤석열 후보와 대통령에 대한 표현을 어떻게 했는지를 목록을 보면 A4 용지 6장에 걸쳐서 있을 수 없는 그런 표현들이 엄청나게 쌓여 있었어요. 그런데 민주당을 한번 보죠. 민주당의 그 어떤 대통령 치하에서 그 진영 내에서 그 여당 대표가 대통령한테 그렇게 얘기한 적은 없거든요. 그런데 한 가지 예가 있어요. 노무현 대통령 당시에 정동영 열린우리당 의장이 직접 찾아가서 그 대통령실로 그러니까 청와대로 찾아와서 노무현 대통령한테 막 비판을 합니다. 이렇게 당의 지지율을 떨어뜨리고 당 대표가 어떻게 아까 대통령이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당시에 이병완 비서실장 노무현 대통령의 비서실장이 언론에다 대고 정말 이렇게 분노해서 얘기합니다. 정동영 의장은 살모사 정치를 하고 있다. 즉 자신이 배출된 그런 정당의 대통령에 대해서 그런 발언을 하고 있다라고 청와대와 그다음에 당 대표 간에 연대 의장이라고 표현했지만 그렇게 이 공방을 벌입니다.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죠? 정동영 의장은 500만 표 차이로 대통령이 되지 못했고 당 지지율은 추락해 버립니다. 역시 대통령 지지율도 추락해 버립니다. 이렇게 당 대표가 집권 여당 대표가 대통령한테 반기를 들고 부딪히고 조롱하고 비아냥거렸을 때 나타나는 결과는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민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시에 문재인 대통령 당시에 이 가장 대척점에 설 수 있는 사람이 다시 이재명 지금의 당대표였어요. 네. 이재명 경기도지사 그때 뭐라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나는 친문 중에 친문입니다라고 얘기했고 내부 총질은 그 누가 해서도 안 됩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게 원래 정상적인 집권 초기의 모습이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왜 이 선거를 치러졌느냐? 그 집권 초기에 아주 정상적인 어떤 당대표의 언행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선거가 치러졌다는 겁니다. 네, 저희가 지금 현장 화면도 계속 보여드리고 있는데 지금 개표 상황이 조금 지연되고 있는 시점인데 당대표 후보들 계속 지금 얼굴 비춰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 분 다 1강 예측을 조심스레 해주셨는데 만약에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못할 경우에 결선 투표까지 가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의 상황도 좀 저희가 한번 짚어주시죠. 글쎄요, 결선 투표까지 갈지 모르겠어요. 과반을 간신히 넘거나 네. 조금 안 되거나 이 둘 중에 하나 갈림길이기 때문에 예측하기 대단히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저는 과반을 간신히 넘길 가능성이 조금 높지 않을까 그렇게 개인적으로 예측하고 결선 투표 있습니다. 없이 끝날 것 같다. 예. 뭐 조금 있으면 나올 건데 예. 이렇게 예측하면 좀 이따 틀릴 수 있기 때문에 너무 몸조심하시는 거 아니세요? 그러게요. 예. 근데 만약에 결선 투표로 간다 해도 크게 판은 바뀌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긴 하는데요. 근데 지금과 같지는 않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만약에 과반을 못 넘겨가지고 결선 투표까지 간다고 하면 이번에 적극적 의사를 가지고 있는 투표를 하겠다고 하는 당원들이 있단 말이에요. 예. 그 당원들이 투표했던 거잖아요. 예. 더군다나 모바일 투표가 굉장히 투표율이 높았단 말이에요. 그거는 적극적으로 투표하겠다고 하는 당원들이 이번에
뭔가 누군가를 지지하겠다고 하는 의사 표현을 했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결선 투표까지 갔다고 하면 1대1 싸움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절반 대 절반 싸움이 될 가능성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틀 동안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예측하기는 쉽지 않다. 그렇지만 이 판 자체를 다 뒤집기는 참 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번 선거는 그냥 윤석열 대통령 찍느냐 마느냐의 선거가 돼버린 거잖아요. 대통령실도 그걸 원했고 대통령도 그걸 원한 거예요. 근데 그거를 반기를 들었다고 하면 아마 국민의힘은 어떤 후폭풍을 맞을지 아마 예상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예. 그것에 대한 걱정이나 두려움이 상당히 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결과는 크게 달라지지는 않겠지만 어찌됐든 선거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치열하게 경쟁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선 투표까지 가서 한 절반으로 겨우 만약에 김기현 후보가 이기거나 또 다른 후보가 이긴다고 하면은 그것에 따르는 당내 갈등은 상당히 지속될 가능성이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파열음이 훨씬 더 커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뭐 이 대통령하고 가깝다고 하는 모 변호사가 얘기한 것처럼 분당 얘기도 나오지만 당장은 뭐 분당 가능성은 없다 하더라도 갈등의 고리는 훨씬 더 깊게 파일 가능성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통령 입장에서는 당원 지지가 굉장히 절실한 상황이거든요. 예. 그 지지가 흩어진다고 하면은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있어서도 상당히 부담이 되는 현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뭐 국민의힘 전당대회 현장 행사 진행상 지금 결과 발표가 조금 늦어지고 있다고 하니까요. 저희가 이제 결과 발표를 지켜보면서 두 분과 계속 이야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편에서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결선 투표에서 이제 어떤 한 후보의 지지율이 좀 크게 나오지 않을 경우, 그러니까 좀 큰 차이가 없을 경우 향후 당대표로서의 입지가 좀 크게 좌우될 거다 이런 의견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저도 이제 김 평론가님 못지않게 조심스럽게 말씀드려야 될 조심스럽게 건데요. 예측을 해보신다면. 예. 자, 저도 사실은 김기현 후보가 유리할 것 같아요. 그리고 예. 첫 번째에서 결선 투표가 없을 가능성이 있는데 그러나 결선 투표를 통해서 김기현 후보가 되는 것과 결선 투표 없이 되는 것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을 거다. 즉 지금의 이미 압도적인 차이 또는 결선 투표 무조건 없어 이런 분위기가 언론에서도 만연해 있어요. 지금 그런데 그 예상을 깨고 결선 투표로 간다. 예. 간 이후에 물론 결과는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평론가님 말씀처럼 결집할 거예요. 더 위기 의식을 하고 예. 그래서 물론 이 김기현 후보가 그래도 될 가능성이 높은데 그러나 그렇게 됐을 경우는 상처를 굉장히 많이 입을 거예요. 왜냐하면 일단 대통령까지 갔잖아요. 오늘 참석을 했고 또 그만큼 굉장히 총력적으로 사실은 지원했다라는 지금 의혹이 굉장히 많습니다. 마지막까지 이렇게까지 했는데 사실은 1차 투표에서 못됐다라는 식의 사실 인식이 번질 거예요. 그리고 당장 내일 모레 상당히 그러니까 2위에 든 후보가 상당히 공격적으로 그다음부터 이 포지셔닝을 바꿀 겁니다. 어느 후보가 됐든. 그랬을 때 그 사나흘 간의 그런 여론전 이런 것들이 결과가 어찌 됐든 간에 상처를 아마도 뭐 지금 김기현 후보는 상처를 입을 수밖에 없다. 이후에 당대표가 되더라도 그 퍼센티지의 문제가 아니고 그다음부터는 얼마나 득표를 했느냐가 아니라 2차 투표 자체가 그러니까 결선 투표 자체가 좀 상처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예. 뭐 비유적으로 말씀드리면요. 대통령한테 레드카드까지는 아니더라도 옐로카드 보이는 거예요. 당원들이. 그러니까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당원의 지지를 받고자 했고 그걸 토대로 해서 일종의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하는 구상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총선 공천까지 하겠다고 하는 욕심이 있을 거예요. 근데 당원이 당신이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라고 옐로카드를 딱 꺼내 보이는 거예요. 당대표부터 좀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과반 득표로 지금 당대표가 됐는데 일단 실제 당원들이 어떤 부분을 좀 가장 중요하게 봤을지 저희가 앞서 지금 대담 계속해서 이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물론 당원들이 뭐 투표에서 정말 여러 가지를 고려를 했겠지만 결국엔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안정적인 국정 운영에 좀 방점을 찍었다 뭐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제가 모두에도 이런 비슷한 말씀을 드렸지만 이번 선거의 의미를 당원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대한 문제였던 것 같아요.
같아요. 그러니까 왜 임기를 마치지 못하는 6월까지가 아니라 왜 3월 달에 열렸을까? 그것은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서 첫 번째 해, 두 번째 해로 넘어가는데 지금 해보고 싶은 것을 제대로 해보고 나서 나중에 이제 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해보고 싶은 것을 제대로 해보기 위해서는 지금 집권 여당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대한 고민을 지금 이 당원들 특히 52.94%의 그 지지를 보낸 김기현 후보에게 지지를 보낸 당원들의 마음이 아니었나 보고요. 예. 일단 예상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게 지난번 2차 전당대회 국민의힘의 2차 전당대회가 대통령 후보를 뽑는 그런 경선이었어요. 그때 당시에 대통령 후보가 된 그 윤석열 지금의 대통령의 당원들의 표가 몇 퍼센트가 나왔냐면 57.7%가 나왔거든요. 사실 그 표만 생각을 해보더라도 예. 50%는 넘지 않을까 뭐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봤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평론가님이 말씀하시듯이 또 다른 변수들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결선까지 가느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역시 지금 대통령의 국정 운영이 중요하다라는 그런 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더 많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예, 선거인단이 윤 대통령에게 조금이라도 좀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김기현 후보를 뽑았다 이렇게 보시는지요? 일단 대통령실이 가슴을 쓸어내렸을 것 같아요. 만약에 과반 예. 못 넘었다고 하면은 예. 굉장히 좀 복잡한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었기 그렇죠. 때문에 예. 그러니까 사실은 이렇게까지 노골적으로 특정 후보를 지원해주는 상황인데 김기현 후보가 과반을 못 넘겼다고 하는 것도 오히려 이상한 선거였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거를 할 때 흔히들 그런 얘기 하잖아요. 심판하러 선거 투표장에 나간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만약에 지금 전당대회에서 누굴 심판하거나 아니면 심판하려고 했다고 하면은 윤심을 심판하는 선거가 됐었어야지 이변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근데 지금은 윤석열 대통령을 심판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작동하기가 어려웠던 거고 그럼 또 하나의 변수라고 하면은 일종의 팬덤 같은 게 있었어야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준석 대표를 대표로 만들었던 지난번 2021년 전당대회 같이 뭔가 좀 전략적으로 당이 바뀌어야 한다. 그리고 이준석 같이 뭔가 좀 젊은 피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바람이 좀 일어났어야 하는데 그런 바람이 일어나지 않았던 거란 말이에요. 예. 결국 안철수 후보, 특히 이제 천하람 후보가 이준석 전 대표를 대체하기에는 좀 쉽지 않았다.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다만 이제 천하람 후보가 얻은 득표를 보니까 한 15% 가까이 되거든요. 이 정도는 이준석 대표의 영향력을 가늠할 수 있었다고 하는 점에서는 뭐 전혀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표는 계속 나름대로 당에서 어느 정도 견제 역할을 하는 표 역할을 할 가능성이 있고 특히 젊은 세대의 표를 대표성을 띠는 그러니까 투표 결과일 수도 있기 때문에 예. 이런 표심들이 앞으로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건 한번 좀 지켜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사실 일각에서는 어떤 결론이 나든 후유증이 좀 있을 거다라고 예상한 분들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전당대회 과정에서 사실 김기현 후보와 이제 타 후보들 간의 강한 충돌이 이어지기도 했었기 때문인데 전당대회 결과를 두고 사실상 뭐 굴복한 후보나 아니면 뭐 세력이 나오는 것 아니냐 이런 관측도 있었습니다. 이런 관측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그럴 가능성이 크진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 이게 집권 여당의 또는 국정의 첫 번째 해에, 그러니까 두 번째 해에 지금 나오는 그런 전당대회이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에 반기를 들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냐면 대통령의 반기를 드는 거나 마찬가지였던 상황이 돼버리거든요. 예. 그래서 물론 중간에 뭐 부동산 투기에 대한 의혹이라든지 또는 뭐 채팅방 그러니까 네. 지금 이 시민사회 수석실의 행정관의 채팅방 이런 논란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만약에 정말로 국민들에게 다가올 수 있는 그런 의제였다고 한다면 여론조사의 흐름이 바뀌었어야 됐는데 그런 의혹이 중첩되고 또 새 후보가 한꺼번에 같은 목소리를 내더라도 그 이후에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지지층에서의 여론조사에서 김기현 후보의 지지율이 영향을 받지 않았거든요. 예. 이것은 바로 아무리 끝나고 난 다음에 그 의혹을 제기하더라도 역시 마찬가지. 끝난 이후의 문제에 또다시 그럼 반기를 드느냐라는 여론이 형성될 가능성이 커요. 물론 이것이 초기에는 그럴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또 완전히 꺼진 분은 아닐 가능성이 커요. 왜냐하면 바로 공천 때문에 그래요. 공천을 연결시켜서 만약에 공천은 언제나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물갈이론 뭐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고 그러면 현역에서 40%가량을 물갈이하는 게 평균적으로 있어 왔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공천에서 투명하고 또 공정한 그런 그 공천 시스템이 아니다라고 반기를 들기 시작하면 이것이 잠복해 있는 이번 전대 과정 속에서의
후보에 그 불씨가 연결될 가능성도 없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김기현 당대표, 신임 당대표의 과제는 뭐냐면 이런 그 물갈이론이나 혹은 공천 과정에서 어떻게 그 반기를 잠재우면서 이 그리고 투명한 어떤 공천 시스템이냐라고 설득할 수 있느냐 거기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전 좀 우려스러워요. 걱정되기도 예. 하고요. 왜냐하면 김기현 후보가 과연 대통령실 눈치 안 보고 정말 당대표로서 집권여당 당대표로서 소신 있게 정치할 수 있겠느냐 좀 회의적입니다. 선출되는 과정도 그랬고요. 그래서 지난 이제 연말 정국 속에서 2023년 예산안 통과할 때 결국 대통령실이 키를 쥐고 흔들었잖아요. 그랬던 것처럼 김기현 후보는 사실 절대적으로 대통령실에 의지했던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선거 캠페인하는 과정에서도.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혼자 독단적으로 야당하고 협상할 수 있겠느냐. 협상력을 갖기 전 쉽지 않아 보여요. 그럼 결국은 여당 대표가 대통령실이 어떤 지침이라고까지는 말하기 어렵다 하더라도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계속 살핀다면 나쁘게 말하면은 문재인 정부 때도 그런 얘기 국민의힘에서 많이 했으니까요. 출장소 같은 역할을 할 가능성도 있다. 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변수라고 한다고 하면 안철수 후보가 지금 강승규 시민사회수석 공수처에 고발했잖아요. 키는 공수처가 지금 쥐게 된 거예요. 공수처가 과연 수사할 수 있을 것인가 이거 보면 어떨까 싶고요. 그다음에 김기현 이제 신임 당대표가 선거 과정에서 부동산 투기 의혹 제기한 안철수 후보, 황교안 후보 수사 의뢰했잖아요. 우리나라의 수사기관이 공정하다고 하면 이거 수사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수사 결과에 따라서 또 어떤 파장이 일어날지 모르겠다. 과연 수사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수사 결과도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새 지도부가 선출된 전당대회 개표 결과 함께 보고 오셨습니다. 관련해서 이종근, 김성환 시사평론가 두 분과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